예, 11시를 준비하면서 터닝포인트 11 시작합니다. 통상 금요일은 시장이 어쨌든 간에 부담을 좀 느끼고요. 월요일은 또 주말 사이에 뉴스가 있으면 급격히 반영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또 관망세입니다. 우리 시장도 방향성은 좀 잡지 못하면서 그래도 뭐 밀리지 않고요. 꾸준히 좀 상승 시도 나타나는 게 긍정적입니다. 글로벌 뉴스는 일단 관세와 관련된 얘기는 조금 소강 상태인데 여전히 뭐 미국 증시가 불안하죠. 그 가운데 또 이제 여기 사진에 있는 이분이 계신 거고요. 여러 뭐 관세와 관련 얘기도 하고, 네, 또 이 연준과의 그 대립각, 네, 제롬 파월 마음에 안 든다. 금리 지금 내려야지 뭐 하고 있냐, 네. 파이어 해고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보면 이 미중 간의 관세 전쟁에서 중국도 맷집이 생기고 또 1기 때 트럼프하고 파월하고 격돌했을 때보다 이제 제롬 파월도 맷집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니까 상대방이 부담은 갖지만 맷집을 생기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물가도 하락, 유가도 하락하고 뭐 사실은 주택 지표 이런 것도 좀 하락하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경기죠, 경기 사실은. 경기가 미국의 지금 GDP 나오고 이런 데 보면 1분기에 뭐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고요. 필라델피아 연은의 4월 제조업 지수도 네, 코로나 이후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갈 것이냐가 글로벌 증시의 최대 현안입니다. 네, 말씀드린 미국의 경기, 그다음에 제롬 파월과 또 트럼프 사이의 긴장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경제와 관련된 깊은 이야기, 예, 스페셜리스트로 출발하겠습니다. 시장에 뉴스를 넘어서 이슈를 넘어서 인사이트를 알아보는 시간, 스페셜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 상황과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연준과 트럼프 백악관의 이 기싸움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주제를 좀 확인하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 리스크가 과연 어디까지 번질 것이냐, 뭐 이제 시작인 건데요. 어쨌든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뭐 무역 전쟁도 이해는 합니다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정책이 너무 일관성이 없고 오락가락한다는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네, 지금 미국 현지 여론도 안 좋아지고 있고요. 예. 경제가 안 좋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네. 조금 뭐 지지율도 지금 40%대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재임 때 50%를 깼는데 부정적 전망, 부정적 평가가 지금 트럼프는 좀 여론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백악관에서도 상당히 조금 뭐 온건파라고 할 수 있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나머지 인사들의 조금 뭐 코멘트의 결이 다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관세 정책은 뭐 좀 복잡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달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결국 뭐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관세 정책이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은
무역 흑자국이 무역 흑자를 제로로 만드는 그 정책은 상당히 그 상대방국에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요구고요. 이 부분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무역과 관련이 없는 국방비라든지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협상이 단번에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복잡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조금 이번에 조금 그 속내를 드러낸 게 자기의 지지율과 또 시장의 반응, 특히 채권 금리의 상승에 따라서 앞으로 뭔가 그 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도 사실은 불확실성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이번 관세 정책은 중국을 타겟팅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중국의 협상은 가장 늦게 협상이 될 가능성. 그 얘기는 미국과 중국 경제에 상당히 부담을 안고 운명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줄 것이다라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그게 이제 잘 90일 안에 매듭이 되어지고 가면 좋은데, 결국 이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면 어떡하느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지표도 그렇고, GDP 나오도 그렇고요. 경기 얘기는 계속 침체다, 둔화다 얘기 나오잖아요. 박사님은 침체보다는 지금 아직은 이제 둔화 정도로만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관세 협상의 속도에 따라 달라질 문제 같습니다. 네. 지금 90일 이내에 주요국과 관세 협정을 다 끝낼 것이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지만, 네. 과연 90일 이내에 석 달 이내에 끝날 수가 있는 문제인가? 특히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대한 관세가 제일 마지막에 협상이 된다면 이건 역시 미국 경기의 부담 요인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인 예측은 올해 지금 뭐 1분기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3개 분기의 GDP가 계속 약하게 지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다면 작년에 미국 경제가 2.8% 성장했거든요. 네. 올해는 1% 미만 성장률이 불가피하다는 점. 그러니까 한 0.7이나 0.8% GDP 성장률이 나올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내지는 뭐 경기 둔화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의 쇼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일단 분기 성장률이 2분기 정도 마이너스 나오게 되면 사실은 그 기술적인 침체죠. 규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한 분기 정도는 지금 마이너스 나올 게 유력하고, 이제 2분기가 이어지느냐가 이제 관건이겠네요. 네, 사실은 네. 뭐 엔버에서 주장하는 것은 네. 이제 뭐 2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 성장률이 아니고요. 예. 좀 광범위하게 큰 폭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이제 그것을 경기 침체라고 정의하는데, 어쨌거나 2분기 연속 뭐 굉장히 매크로 쇼크, 성장률의 침체 뉴스가 불가피하다라는 점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3개월 내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협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낙관적 전망 하에서 그런 거고요. 예.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실효 관세율 거의 한 25%, 미국 3조 3천억 달러의 수입품에 대한 거의 25%의 관세율이 1년간 지속된다 앞으로. 그러면 올해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아무래도 2 내지 3% 성장률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망하자는 것이죠. 네. 그런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그렇게는 가지 않아야 되고요. 안 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번 제롬 파월의 연설 이후에 트럼프와 제롬 파월의 그 대립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쉽게 제롬 파월이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압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롬 파월의 지난주의 연설, 그다음에 앞으로 연준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에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은 앞으로 실업률이 올라갈 거고,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저가가 될 것이다, 민간에. 그리고 경제 시스템은 잘 작동되고 있고, 은행들의 경기 충격에 대한 버퍼는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만 빼면 나머지는 다 괜찮다. 시장은 잘 작동하고 있고,
연준도 지금 잘하고 있다. 트럼프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취지의 얘기를 뭐 직접적인 그런 발언을 안 했지만, 네.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단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한 것이고, 그리고 기자들이 그때 그 컨퍼런스에서 그 패드풋을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은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트럼프의 약간 그 심기를 건드릴 만한 그러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연준 의장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자를 수는 없고요. 연방 대법원의 판례도 자를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하지만 뭐 트럼프는 그럼에도 해임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6월이 임기 만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후속 인사를 연준 의장 인사를 함으로써 파월 의장의 약간 네임덕을 힘을 만드는, 조금 빼는 이제 그러한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연준의 정책은 올해 앞서 0.7%나 8%의 GDP 성장률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연준이 올해 아무래도 남은 6개의 FOMC 중간에 한 3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지금 4.5에서 3.75까지 금리가 내려갈 것 같고요. 내년에도 한 2번 인하해서 최종 금리가 한 3.25%로 조금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예측을 하고 계시군요. 그게 이제 주로 하반기에 좀 몰릴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죠? 네, 3번 인하해야 네. 한 1% 성장률로 방어될 수 있다. 즉 되짚어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예. 트럼프와 관련된 무역 전쟁 또 연준과의 리스크를 먼저 살펴봤고요.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스페셜리스트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개막됐는데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죠. 일단 미국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 1분기 실적은 괜찮을 텐데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때문에 시장이 또 눌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하는데 금융주는 괜찮게 나온 모양이죠. 결국 이제 빅테크 실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이 이제 줄줄이 나오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기업 실적에 모든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 아무튼 작년에 S&P 500 기준으로 EPS가 주당 순이익이 한 264달러 정도 됐습니다. 네. 올해 원래 전망이 270달러에서 80달러 사이였는데, 즉 한 10% 증가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계속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한 4 내지 5%까지 월가의 컨센서스가 낮아졌고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낮아진 겁니다. 네. 계속 시간이 근래에 올수록. 그리고 현재는 0%나 마이너스 성장률로 조금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닝의 센티먼트가 최근에 올수록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뭐 올해 S&P 500 EPS가 작년보다 조금 낮은 250달러 정도로 정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GDP 0.7% 미국, 올해 GDP 0.7%나 8%에 부합되는 S&P 500의 주당 순이익이 거의 플랫, 정체, 성장이 없는 그런 것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조금 정체로 봐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것도 관세가 협상이 3개월 내에 조금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가정하에 3개월 후에는 관세율이 지금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그런 것이고요. 관세 협상이 늦어진다면 오히려 올해 S&P 500의 역성장, 순이익의 역성장은 뭐 불가피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물론 주식시장은 이것을 이미 반영했습니다. S&P 500 4,800이라는 것은 올해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의 정체를 이미 반영했다라는 것을 좀 부원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는 반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그럼 미국 증시 전망은 어떨까요? 이제 S&P 기준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고점에서 한 21% 빠졌고 최근에 그래도 꽤 돌렸습니다. 한 10% 남짓 돌린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럼 미국 증시도 아직은 그냥 반등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올해 뭐 상승에 조금 한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이 주저앉고 기업 이익이 정체라면 그것을 대입한 적정 S&P 500의 밴드는 한 4,600~700에서 5,500 정도. 그러니까 5,700을 넘기지 못하는 조금 답답한 횡보 장세 내지는 뭐 약세장이 진행될 것 같고요.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 관세 협상이 조금 조기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3, 4개월 내에 다 마무리가 된다면 그래도 지난번에 찍었던 4,800은 거의 저점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제 생산이 좀 차질이 난다든지 뭐 히토류가 뭐 공급이 안 돼가지고 공급망 차질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생산 현장에서 굉장히 애로가 생긴다든지 또 물가가 치솟는다든지 그래서 한두 차례 주가의 좀 출렁거림, 즉 지난번 저점을 한 번 더 테스트하는 조금 그런 상황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관세 충격으로. 네. 하지만 그래도 4,800에서 크게 아래로 벗어나는 상황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도 변동성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요지를 정리해 보면요. 시장 키워드 또 매크로 관련된 거 다음은 뭘까요? 다음은 이제 국내 얘기인데요. 환율과 외국인들 움직임. 그동안 좀 우려했던 우리 환율의 약세, 높은 환율이 꽤 지금은 이제 내려왔고요. 1,410원대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리는 1,419원입니다. 1,420원 대략 그죠? 10원대, 20원까지 내려왔는데 어떤 변화가 좀 있었던 것일까? 환율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외국인들은 왜 전혀 꼼짝을 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뭐 시세가 뉴스를 만든다고 지금은 뭐 뉴스를 조금 억지로 만드는 그런 성향도 있는데 아무튼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달러가 약하기 때문인데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인 것은 달러가 최근에 1월 13일 이후로 한 10% 정도 떨어졌는데 달러 인덱스가 그 이유는 미국의 기축통화에 대한 조금 의문 그리고 흠집 그러니까 미국의 리더십의 조금 상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무리한 관세 정책이 몰고 온 후폭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장 금리의 상승도 마찬가지지만 달러의 하락도 좀 관세 정책에서 너무 그 트럼프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조금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관세 정책이 계속 진행되면서 미국으로의 자본 쏠림, 또 공장을 짓는다든지 또 미국 자산에 대한 조금 미국 기업들에 대한 또 신뢰도 회복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달러를 조금 더 다시 되돌아 올리는 그러한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일시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들도 한국 증시의 환율을 조금 장기, 중장기 추세의 전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달러 약세에 따른 일시적 반사 이익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세 정책이 어떻게 타결되는지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는 그런 중립 스탠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환율 얘기랑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관성을 얘기했는데 외국인들이 분명히 우리의 환율과 관련된 플레이를 합니다만 환율만 보고 플레이를 주식을 사거나 팔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뭘 걱정하는 것일까? 대체로 어쨌든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나 경기 얘기도 있을 것 같고 JP모건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좋은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우리 시장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뷰는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첫째는 뭐 조금 그 MSCI 신흥국 지수 중에서 그래도 한국 경제에 내성이 있고 그리고 코스피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점, 한국의 우량주가 전혀 비싸지 않다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대기 수요는 외국인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보여줬던 것이 이제 그런 외국인 매수세가 이걸 반증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부 IB가 이제 한 2,700 본다라는 것은 한국의 관세 협정이
좀 미국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좀 모범 사례로 조금 잘 타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배경이 좀 깔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700이라는 뭐 숫자적인 측면보다는 한국 증시가 그래서 조금 2,700을 뚫고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거냐, 이제 그건 또 아니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네. 세계 경제가 약하고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3.1%에서 네. 올해는 한 2.7%로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교육 물동량도 작년보다 올해는 거의 한 10% 가까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7, 8% 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수출 경제 중심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올해 매크로 환경이 안 좋다라는 것이고요. 코스피의 70%가 수출에 지금 목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코스피 EPS도 거의 정체 내지는 역성장이 가능성이 조금 남아 있다라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조금 상단을 그렇게 높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싸다. 그리고 갈 데가 없다. 여전히 유동성은 풍부하다. 또 관세 정책은 잘 해결될 거다라는 네. 측면은 주가의 하단을 조금 담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상승을 그렇게 촉발하는, 추진하는 그런 추동력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외국인들이 아주 뭐 적극적으로 한국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동학개미 운동일 때처럼 외국인들을 배제하고 국내 수급이 강력해서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그러긴 사실 쉽지는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국내 증시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고요. 투자자들은 답답한데요. 전략을 김한진 박사님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류와 불확실성에 투자하라. 예, 조지 소로스의 말인데, 그러게요. 소로스의 사실 투자 철학은 사실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서 기름 붓고, 그죠? 또 뭐 재기 이론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어서 일반인들이 따라하기는 어려운데요. 이거 벌써 오류와 불확실성에 투자하라.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네. 네. 지금 뭐 소로스는 뭐 철학자고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네. 말들을 많이 네. 합니다. 말씀 주셨듯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상당히 그 불확실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지겨울 예. 정도로 우리가 듣고 있는 불확실성, 그리고 관세 정책의 오류, 그 관세 정책의 오류가 만드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의 중심에 또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놓여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소로스가 어떤 생각에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소로스의 투자 특강에 나온 말인데요. 아마도 조금 오류와 불확실성이 극대화됐을 때가 기회였다. 자기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인간을 통찰해라. 지금 인간은 좀 트럼프죠. 트럼프를 잘 통찰하다 보면 네. 답이 나올 거다. 모든 것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한다. 라는 것이고, 트럼프의 오류와 불확실성, 이것을 조금 더 좀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하신 거를 좀 빗대어 얘기하면, CNN 머니에서 얘기하는 공포 탐욕 지수가 22하면 극강의 이제 공포인데요. 얼마 전에 4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17인가 18 네. 레벨까지 올라왔더라. 그런 어떤 극강의 공포감에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투자의 기회가 있다. 네. 물론 적용이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이게 강심장이고 필요한 건데 배울 건 있는 거죠. 예. 내일 스페셜리스트 잠시 예고하겠습니다. 내일은 화장품, 예. 그 어려운 가운데도 화장품이나 뭐 용기, 업체 이런 쪽에 관심이 높습니다. 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있는 화장품 관련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유진투자증권의 이혜니 연구원과 함께 내일 화장품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